안녕하십니까. 오늘 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요거 프린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그 지난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2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2번을 발표했는데 이제 6.17 대책하고 7.10 대책하고 이제 2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이제 그 후속 입법이 8월 4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4일 날 국회에서 통과될 때 관련 세법 내용도 개정 내용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4일 날 이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요 내용 중에는 8월 4일 날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세 그 오늘 내용 중에 지방세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8월 4일 날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면 올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취득세 개정된 내용 말고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제 그런 그 또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 이제 그런 그 관련 내용들은 이번에 통과가 됐지만 이제 그게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또 일부 내용은 내년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었지만 이제 그게 올해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그 이번에 8월 4일 날 이제 요거 후속 입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8월 4일 날 같이 통과된 내용이 이제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도 통과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 그것도 폐지되는 내용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세법에서 이제 소급적으로 추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이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3일 전이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7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이제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후속 또 보완 조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직 그 입법된 건 아니고 이제 9월 달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일부 내용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프린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직접 올해 시험에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이거 전부 다가 아니고 요 중에서 이제 취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이 취득세 개정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거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페이지에 먼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이제 원래 이제 이 대책 내용은 크게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함으로써 이제 세법상 이제 불이익을 주는 내용 이제 그런 게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6.17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내용은 거기에 뭐 우리 그 세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프린트 내용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 관련된 내용만 그것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십시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고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세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제 그겁니다. 물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기 과열 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게 대구의 수성구는 처음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수성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법에서 볼 때는 대구의 수성구는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에서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대구의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다른 법에서의 불이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둘 다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법상 불이익도 받고 다른 법에서의 불이익 두 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다. 그러면 세법상 불이익만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왜냐?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의 범위가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대구의 수성구가 딱 그거 하나가 예외입니다. 그게 처음에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그때 처음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기존에는 서울은 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는 일부 지역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이제 과천, 광명, 성남 그리고 고양 신도시도 뭐 전 지역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지역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화성 그리고 기타 등등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지역 중에는 이제 지방에서는 세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이번에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서울하고 경기도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전 지역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는데 이 일부 지역이 어디냐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중에서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의 북부 지역이죠.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인데 이제 거기가 휴전선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접경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김포, 파주 뭐 이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은 어차피 이게 휴전선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봐가지고 그 지역은 일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일부 제외를 시켰는데 김포하고 파주하고 이제 그 지역에 휴전석점 말고 서울 가까운 쪽으로 최근에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전서 쪽 말고 이제 서울 쪽으로 좀 가까운 지역에 최근에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들이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빠졌네 이래가지고 이거 발표되자마자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한 2억씩 3억씩 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러면은 너희도 한 8월 달쯤에 지정을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은 이제 기존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번에 인천이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에서도 군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군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천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이제 충청도 이남 지역. 충청도 이남 지역은 기존에 세종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대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창, 오송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 오창, 오송이 어디냐면 KTX 역사 있는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KTX 역사 있는 그 주변 지역,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 지정된 거, 요거는 6월 19일자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일 지구하고 이제 앞에 있는 작은 표 있죠, 그죠? 그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 크게 보면 이제 금융상의 제재 그리고 이제 세법상 제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전매 제한 기타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 받는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대신에 대출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LTV하고 DTI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DTI가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 한도가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투기 과열 지구는 대출 한도가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법상 규제인데 세법상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세법상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일 지구는 세법상 규제 지역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또는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2주택이나 3주택 이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과세가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세율이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플러스 20%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다가 이번에 7.10 대책 이후로 8월 4일 날 이번에 세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2주택은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은 플러스 30%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걸로 이제 그것도 6월 17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 그게 8월 4일 날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할 때 이제 크게 조정을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 7월 10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면은 세부담 상한이 200%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면 세부담 상한이 300%인데 이제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사람도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양도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개정된 내용인데 요거는 그 작년에 12월 16일 날 1216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그때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신고 의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710 대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8월 4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제 기존에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세율이 0.5%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고 세율이 2.7%. 이제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는데 이 세율이 내년부터는 이제 최저 세율이 0.6% 그리고 최고 세율이 3.0. 그래서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에서 3%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3%에 해당되려면 과세 표준이 94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참고로 7번 보십시오. 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주택분의 과세 표준. 주택분의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뺀 금액이죠. 여기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지금은 90%죠. 요거는 이제 매년 조정됩니다. 내년에는 95%. 그리고 22년도에는 요게 100%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5%씩 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세 표준이 94억입니다. 초과죠, 초과. 그죠? 그러면 공시가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억이 초과돼야 되겠죠. 그죠? 뭐 요거는 90%니까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그죠? 그럼 공시가격이 100억을 초과된다는 말은 매매 가격이 100억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시가격이 100억이면 매매 가격은 적어도 한 150억 정도입니다. 150억이 아니고 150억 초과. 그죠? 그럼 150억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뭐 한 34평짜리 아파트, 웬만한 34평짜리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죠?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할 건데 좀 괜찮다 싶은 34평짜리가 한 5억 정도 합니다. 되게 비싼 거 말고. 그럼 그런 게 30채가 있으면 15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30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2주택인데 3.0이 되려고 그러면 집이 2채 아닙니까? 2채. 그죠? 그러면 집 한 채당 매매가가 75억이 돼야 되죠. 최소한.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비싼 LCT를 한 2개 갖고 있으면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2억 이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0.6이나 0.8이나 그 정도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최저 세율이 0.6% 그리고 최고 세율이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최저 세율이 1.2%입니다.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최고 세율은 3.2가 아니고 6.0.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인 사람의 종합부동산세가 실제로는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 아시겠죠? 물론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3주택 이상인 사람 중에 최고 세율 6% 적용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1.2%나 아니면 1.6%나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그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이 그전보다는 세율 자체가 2배로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지역은 2주택인 경우에도 밑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개인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럼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3억입니다. 이 말은 그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90%라고 보면 그죠?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9억에서 10억 정도 되면은 과세 표준이 3억 정도 될 겁니다. 왜냐? 6억을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하는데 개인은 3억인 경우에는 세율이 지금은 0.6%인데 내년에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0.6%란 말은 3억에 0.6%니까 이게 180만 원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180만 원인데 이 180만 원 중에서 기존에 재산세로 납부했던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세 납부했던 거 요거는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0만 원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180만 원에서 재산세 뺀 걸 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똑같이 3억이라 하더라도 1.2%를 내야 되니까 1.2% 같으면은 360만 원이죠. 그죠? 여기에서 재산세를 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2배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인이죠, 법인. 그죠? 법인은 거기 보시면 법인은 누진세율을 적용 안 합니다. 법인은 누진세율을 적용 안 하고 법인이 2주택이면 무조건 3.0, 법인이 3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6.0. 그러니까 법인은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3주택이다, 법인이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올해는 0.6% 내던 법인이 내년에는 그냥 6% 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6억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데 법인은 이걸 안 빼줍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봐도 그냥 0.6% 적용되던 법인이 6%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6억을 안 빼주게 되면 실제로는 뭡니까? 1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0만 원 내는 법인이 내년에 1,80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걸 안 빼주고 계산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 지금 총 비상입니다. 법인이. 왜냐하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이게 유행처럼 법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거의 뭡니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니도 내도 전부 다 법인 하겠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법인하면 안 되겠나? 제가 전부 다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근데 기어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뭐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왜 법인하려고 그러는 물어보니까 유튜브에 가면 전부 다 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반만 알고 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인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 보십시오. 자, 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의 공제율 상한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또 장기 보유에 대해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세액공제를 합해가지고 한도를 70%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내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를 10%씩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0% 적용받는 사람은 내년에는 20%. 그래서 이제 60세부터 65세는 20%, 그리고 65세부터 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이렇게 이제 10%씩 올려주고 그리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한도를 80%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10% 더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기 밑에 적용시기 보시면 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앞에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도 밑에 적용시기 보시면 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라는 말은 기준 시점이 21년도 6월 1일부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1년도 6월 1일부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인도 아까 말씀드렸지 법인에 적용되는 그 세율도 내년 6월 1일부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인이 세금 부담이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세부담 상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중간에 자, 지금 현재는 2주택자인 경우에 2주택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150%, 그리고 이제 조정 지역의 2주택이면 200%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조정 지역의 2주택 200% 요거를 내년부터는 200%가 아니고 30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세부담 상한이 200%라는 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내년에 적용. 그래서 종합부동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통과된 내용은 전부 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8번입니다. 8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 기본 공제를 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산식을 보시면 원래 주택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이제 개인은 똑같이 6억을 빼주는데 법인은 6억을 빼주는 거 그거를 안 빼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요걸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은 6억 빼주는데 법인은 요거 안 빼주게. 그러면 법인은 6억 안 빼주고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3% 아니면 6%.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보십시오. 자, 9페이지에 이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인데 요거도 이번에 8월 4일 날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도 통과는 8월 4일 날 됐지만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중에 또 일부 내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때 각 항목별로 맨 밑에 적용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죠. 그죠? 근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 부분에 과세 대상이 되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해줄 때 그때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고 8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 최저 3년부터 최고 10년까지 해서 이제 각각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공제해 주는 게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10년을 보유했는데 몇 년을 거주했느냐는 안 따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죠. 왜냐? 1세대 1주택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년 이상만 거주를 했으면 그러면은 10년을 보유하더라도 굳이 10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유기간만 가지고 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40%,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40%. 두 개를 합해가 그러면 이제 보유도 10년 이상 보유도 했고 거주도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40%에서 80%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유는 10년을 했지만 거주는 5년만 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보유를 10년 했으니까 40%, 근데 거주는 5년 했으니까 20%. 그러면 합해서 60%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30%까지 해줍니다. 그거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1세대 1주택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그리고 주택 수 계산 시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2주택이면 기본세율의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본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짜리가 16%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 42%가 5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6%짜리가 26%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42%가 되면 62%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2주택에 해당하면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플러스 30%. 그러면 3주택 이상이면 6%짜리가 36%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42%가 되면 그게 42%가 아니고 7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그렇게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의 주택 수는 주택뿐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1주택인지 2주택인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만을 가지고 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내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고 분양권도, 일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2주택인지 3주택인지를 구분할 때, 그때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일반 분양권, 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2개냐 3개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타당하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개정됐는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주택수 산정 방법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집이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면 내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집이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면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죠.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분양권을 집으로 본다는 게 이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짓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그죠? 짓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면, 그러면 조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집을 3년 안에 팔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됐죠.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 3년 안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아마 정할 겁니다. 정할 건데,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양권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거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이거는 원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인정이 되는데 분양권은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1주택 플러스 밑에 그 별표 있죠. 별표 1주택 1분양권 중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인데 이제 그거는 아직 시행령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시행령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위에 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냐 아니냐, 그죠? 중과세냐 아니냐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근데 밑에 거 분양권이 포함돼 가지고 비과세냐 아니냐, 아시겠죠? 비과세냐 아니냐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분양권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양권을 포함시켜서 판단하겠다.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가지고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개가 다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포함해서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근데 그게 아직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지켜볼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적용 시기를 보시면 세율 부분에 대해서 세율에 대한 부분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전에 가능하면 처분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분양권에 대한 예외 규정은 그죠? 시행령은 그 전에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입니다. 자, 지금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1년 미만 보유를 하면 40%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부터 42%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에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가 뭐하고 똑같느냐면 미등기 양도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만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70% 60% 세금 내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지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분양권 지금은 분양권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 그것만 50%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그렇게 적용되는데,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분양권 지역 불문하고, 아시겠죠? 지역 불문하고 모든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면 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이든 3년 이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 모든 분양권은 전부 다 60%.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부터는 분양권은 60% 아니면 70%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기본세율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자, 그리고 1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자, 1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법인 주택의 양도시에 추가 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원래는 법인이, 자, 칠판 보십시오. 자,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데 법인이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양도하면 뭘 내야 됩니까? 법인세를 내죠. 그죠? 근데 개인이 양도합니다. 근데 개인 중에서 이제 일반 개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최저 6%부터 최고 42%, 요게 기본세율입니다. 근데 법인은 기본세율이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입니다. 그럼 이 10%가 얼마냐면 법인의 순이익이 2억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해가지고 매매 차익이 2억이다. 그러면 10% 냅니다. 근데 개인은 주택 매매해가지고 매매 차익이 2억이면 그러면 누진세율로 해가지고 2억이면 38%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5억이면 42% 내야 되죠. 5억이 넘어가면. 근데 법인은 2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부터 200억까지가 20%입니다. 그리고 200억 넘어가면 25%입니다. 그럼 법인은 세율이 10%, 20%,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법인은 200억이 돼도 매매 차익이 200억이 돼도 20%밖에 안 낸다. 근데 개인은 매매 차익이 200억이 되면 45%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이익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죠. 그죠? 근데 세법이 그래 바보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은 이 기본 법인세 요거에다가 플러스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면 추가되는 법인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게 추가 10%.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법인은 매매 차익이 2억 이하면 기본 법인세 10%에다가 추가 법인세 10%, 20%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2억이 넘어가면 20%에 10%, 30%입니다. 그럼 만약에 2억이면 20%죠. 근데 개인이 2억이면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근데 그게 최고 세율이지 2억 전부가 38%가 아니잖아요. 그죠? 6%부터 쭉 해가지고 38%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게 한 25%쯤 될 겁니다. 그럼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 나봐야 한 5%? 아시겠죠? 그리고 200억이면 20%입니다. 개인이 매매 차익이 200억이 나겠습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몇백 채를 팔아야 될 건데.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유튜브에서 막 떠듭니다. 근데 유튜브가 길어봐야 5분에서 10분입니다. 요까지만 딱 하면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거 모릅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에.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2억이다. 그럼 10억이다. 10억. 2억이 아니고 10억. 그죠? 그럼 10억이다. 그럼 개인이 10억이다. 10억이면 양도소득세 내겠죠. 그죠? 그러면 최고 세율이 42%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42%가 아니겠죠. 그죠? 대략 한 30에서 35%낼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억 중에서 세금 한 3억 내고 그럼 나머지 7억이 나옴. 그죠? 나머지 7억은 전부 다 내 돈. 그죠? 근데 법인은 예를 들어서 자, 10억이 생겼다. 그럼 10억 중에서 법인세를 30% 내겠죠. 그죠? 그러면 법인은 세금을 3억 내면 그죠? 나머지 7억 생겼죠. 그죠? 이거 7억 내 돈입니까? 아니죠. 이거 법인 돈입니다. 그럼 내가 7억을 법인의 통장 7억을 내가 그냥 식 빼가오면 횡령이죠. 법인의 통장에 7억 있는 걸 내가 그냥 식 빼가오면 횡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빼가오면 안 되고 어찌해야 됩니까? 배당을 7억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내 급여를 7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내가 7억을 월급을 받아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7억을 받아오면 배당에 대한 뭘 해야 됩니까? 배당소득세. 그죠? 내가 월급을 7억을 책정을 하면 아니면 특별 상여금을 7억을 책정을 하면 그러면 7억에 대한 근로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전부 다 종합소득이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세율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세금 내고 배당 받아올 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아올 때 그때 또 뭘 내야 됩니까? 종합소득세를 요만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유리할 게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뭐냐면 개인은 이래가지고 이거 팔고 나면 이거 다 내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아무 타치를 안 합니다. 왜 나? 다 세금 냈으니까. 근데 법인은 이렇게 있죠. 그죠?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이 법인의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은 법인도 세금을 추징하지만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추징을 합니다. 세금을 따따블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이 내한테 벌어지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걸 수시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한 번도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세무조사 받아본 적 없죠? 저는 1년에 몇 번씩 받습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세무조사에 입회 참관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속편한 거는 막 돈 내고 치 아프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그죠? 이거 그냥 다 날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옵니다. 법인으로 하면 뭐 이제 딱 한마디 겁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법인으로 하려면 물어보면 법인으로 하면은 세금이 싸다 하던데요. 그럽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랍니다. 그러면 법인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세무사님 참 이상하네. 남들은 다 해라 하는데 왜 하지 말라냐. 그게 코피가 나기 전까지는 아픈 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법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내가 법인하겠다.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금 말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트럼프 같은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재벌이 돼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트럼프 같은 부동산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럼 법인해야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세금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 내가 부동산을 삼성전자처럼 만들 생각이 있다. 그럼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삼성전자가 세금 따먹기 하려고 법인합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이 작게 나오는데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작게 안 나옵니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유리하던데요. 그런 사람들 절대 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 무조건 다 후회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흥분했네. 자, 1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 주택을 양도할 때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게 이제 10% 플러스 10%인데 이 플러스 10%를 내년에는 플러스 20%로 바꿉니다. 올립니다. 요거를 20%.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 안에 주택뿐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번호가 잘못 들어갔는데 동그라미 5번 돼야 될 게 동그라미 6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소득세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조정할 예정인데 그 동그라미 6번 내용은 요거는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9월 달에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다가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최고 세율이 4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게 5억 기준인데 요거를 이제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0억 기준으로 45% 이렇게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아니고 요거는 그 밑에 적용 시기 보시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요거는 9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보십시오. 쉬는 시간 없이 요거 다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지방세법의 개정안입니다. 여기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8일 날 의결되었고 최종 통과는 8월 4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7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내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는 이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2주택부터 무조건 전부 다 중과세한다. 그래서 2주택이면 전부 8%, 3주택이면 전부 12% 이렇게 이제 중과세하는 걸로 처음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구분을 해서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는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3주택까지는 1%부터 3%, 그리고 이제 4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세율을 적용 안 하고 4%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에게는 무조건 1%부터 3%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이번에 8월 4일자로 개정되면서 조정 지역은 1주택이면 1%부터 3%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2주택부터 이제 조정 지역인데 2주택이다. 그러면 8%.
그리고 조정지역인데 3주택 이상이면은 12%.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이 아닐 때 비조정지역일 때, 자,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그리고 이제 3주택부터는 8%, 4주택은 12%.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2주택하고 비조정지역의 3주택이 세율이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3주택하고 비조정지역의 4주택이 세율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주택, 2주택 하는 요거는 1주택이라는 말은 무주택인 사람이 새로 하나 취득하면 그게 1주택. 아시겠죠? 2주택이라는 말은 현재 1주택인 사람이 두 번째 취득하는 그게 2주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소유한 주택이 어디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그거에 따라서 중과세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다. 그러면 2주택이죠. 2주택인데 비조정지역이면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세율이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이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인데 두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 그건 몇 프로입니까? 8% 중과세.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 중과세. 법인은 1주택부터 무조건 12%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종합부동산세부터 그죠? 법인은 엄청나게 세금 부담을 늘어놨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밑에 별표 보시면 일시적 2주택은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도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내용은 요거는 이제 유상취득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7월 10일 날 요거는 이제 매매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러면 매매가 아니고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되겠네.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증여를 했을 때 취득세도 12%로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무조건 12%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조정지역의 3억 이상인 것만 12%.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니면 비조정지역은 3.5%. 그리고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3억 미만은 3.5%.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지역에 3억 넘는 것만 12%입니다. 다만 요것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 미속에게 증여한 경우에 요거는 3.5%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산정보 공도 이용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적용 시기 보시면 요거는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8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경과 조치가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세법상 기준이 취득세에서 적용 기준은 취득한 날 기준이죠. 취득한 날은 세법상 기준은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를 하고 둘 중에 빠른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6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잔금이 8월 달입니다. 그럼 6월 달에 계약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6월 달에 계약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계약은 6월 달에 하고 잔금은 8월 달에 합시다 했는데 중간에 이런 게 나와붙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계약한 게 그게 집이 네 번째 주택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6월 달에 계약할 때는 세 번째 주택. 그럼 6월 달에 계약할 때는 취득세를 1.1% 내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 대책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잔금 지급할 때는 12%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종정 규정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처음에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 그 사람은 3개월 안에만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3개월이라는 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다라는 것만 확인만 되면 그러면은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분양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계약금 지급 내역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하고 실제로 대금 지급 내역하고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급한 내용 있죠. 문제는 이제 현금 지급했는데요. 이런 거는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현금 줬는데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한 자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그리고 계약서 계약금 금융 거래 내역, 즉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자, 14페이지에 1세대의 개념입니다. 자, 취득세에서도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의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세대별 기준입니다. 세대별 기준. 그죠?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의 기준인데 그럼 이때 1세대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작년에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될 때 그때 1세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했는데 그게 1세대의 개념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세에서 1세대의 개념을 양도소득세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는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했을 때 예외를 인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전까지는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와 내용이 같아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 거냐. 즉, 자, 자식도 집이 하나 있고, 그죠? 부모도 집이 하나 있는데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를 했으면 1세대가 되면서 2주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주택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집을 하나 더 사면 3주택이 되프죠. 그러면 3주택이 되프면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됩니까? 중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은 12%. 그죠? 그리고 조정지역이 아니면 8%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가를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세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합가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게 이게 양도소득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에도 이제 부모님하고 합가를 했을 때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에는 부모님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60세. 근데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65세. 굳이 이걸 또 개정하면서 나이를 또 바꿀 거는 뭡니까? 그죠? 앞에 그 세대는 1세대는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맞춰놓으면서 그거는 있던 거를 개정해가지고 같이 맞춰놓으면서 이거는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데 굳이 또 이걸 65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하여튼 한 번씩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요거는 취득세는 65세입니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몇 세입니까? 60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택수의 산정에 대해서 4번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자, 부부는 1세대죠. 그죠? 따라서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그거는 역시 뭡니까? 1세대입니다. 근데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일부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그거는 1주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십시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냐? 그죠?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을 또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5년 동안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포함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부 지분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작은 사람은 집이 없는 걸로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지분이 똑같다. 그죠?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아무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아시겠죠? 나이가 많은 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재산세에도 이런 거 있죠. 그죠? 재산세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장남의 배우자는 혜택을 많이 못 보죠. 자, 그리고 6번 보십시오. 6번.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자, 분양권 자체를 취득하면, 그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 그것도 입주권 자체가 주택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하는 자체로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해가지고 분양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 또는 입주권을 취득해가지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그걸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하나 취득한다. 그러면 그때는 소유한 입주권, 소유한 분양권, 그게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하나 샀다. 그럼 그건 2주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분양권이 2개 있는데 다른 집을 하나 샀다. 그럼 3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샀다. 그럼 분양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그거를 취득할 때는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7번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 물론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그거는 주택 취득이 아니고 오피스텔 취득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번에 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7번에 설명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취득하는 주택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9번. 자, 9번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느냐?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지 업무용으로 쓰일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중과세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중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자, 19페이지에 1번부터 13번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뭐 어린이집, 그죠? 그게 가정 어린이집,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쭉 보면은 7번에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중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재개발 지역일 때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보면은 나머지 13번에 상속받은 주택 아까 5년까지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일시적인 이주택입니다. 자, 지금 요거 설명은 주의하실 게 지금 설명은 취득세의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취득세에서 11번에 일시적 이주택일 때, 자, 일시적 이주택 요거는 취득세에서 일시적 이주택이나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이주택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은 몇 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까? 3년 안에. 그럼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일단은 일시적 이주택이 3년 안에 처분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취득할 때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줍니다. 해주고 3년 뒤에 확인을 해가지고 처분을 했으면 그냥 놔두고 3년 뒤에 확인해보고 기존 주택 처분 안 했으면 그때 가가지고 추가 부분을 추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년 뒤에 추가 부분을 추징할 때 그때 가산세까지 같이 추징합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게 일반 지역은 그렇고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자,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 요것도 일시적인 주택에 해당되느냐? 자, 위에 11번은 현재 1주택인 사람이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갈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현재 2주택의 사람이 집을 두 개를 다 팔고 새로 집을 하나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집이 조그만한 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팔고 좀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다른 집을 하나 사고 기존의 집을 두 개를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주택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먼저 팔고 난 다음에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팔고 나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먼저 사고 나서 두 개를 팔면 먼저 산 게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십시오. 자, 13번 보시면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느냐? 자, 주의하실 거는 지금 요거는 취득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취득세에서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 그거는 주택 취득입니까? 주택 취득이 아닙니까? 주택 취득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하는 거 그거는 일시적 2주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분양권 취득해가지고 3년이 아니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3년 내에. 아시겠죠? 만약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내에. 근데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취득하면 그것도 2주택이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충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에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A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로 B주택을 취득했다가 재건축된 주택, A주택이죠. A주택이 입주하면서 신규 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때 일시적 2주택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거냐? 결론은 해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냐면, 자, 원래 내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이 재건축이 되면 내가 이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원래 살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집을 팔고 다시 옛날 집으로 입주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살던 집, 그 집을 팔고 다시 새 집으로 입주를 하면 그러면 중간에 살던 그 집을 팔았을 때 요거를 일시적 2주택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2페이지의 적용시기 요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잔금 지급하고 등기 끝났다.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에 17번 23페이지 17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택, 3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는 것은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어느 지역인지에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또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거에 따라서 중과세인지 아닌지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른 세제 지원 보완 조치의 내용인데 요게 이제 7월 10일자로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이제 보통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7월 10일자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가 폐지가 되는데 하나는 단기 임대 사업자 폐지 4년짜리 단기 임대 사업자 폐지되고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자 8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자 중에서는 아파트만 폐지.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그런 임대 사업자는 8년짜리는 예외적으로 유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겠다. 그 사람들은 8년짜리 등록 못한다는 겁니다. 4년짜리는 모든 사업자 다 폐지. 그래서 신규 등록을 안 받고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사업자, 기존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4년짜리는 4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 8년짜리 등록자는 8년 지나면 자동 말소. 그리고 만약에 4년짜리나 8년짜리 기존 등록 사업자가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 말소를 인정해 주겠다. 이제 그게 7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의무 기간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그 의무 기간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면 과태료를 3천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말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7월 10일자로 자진해서 말소를 하면 과태료 안 매기게 말소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지하는 거를 7월 10일에 발표를 해가지고 8월 4일자로 그게 법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법 통과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7월 10일 날 발표한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관할이 이게 국토부 관할입니다. 관할인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거 그게 기획재정부 관할입니다. 세법적인 문제니까. 근데 요거를 폐지할 때 기획재정부의 그쪽하고 이게 조금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걸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폐지하면 이걸로 인해서 세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서는 단기는 4년입니다. 장기는 8년. 근데 세법에서는 세법상 혜택을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 세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당신이 4년짜리 등록을 했더라도 4년짜리 등록을 했더라도 4년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1년을 더 유지해서 5년을 채우면 그러면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니까 그러면 세법에서는 혜택을 줄게 라고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4년짜리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1년을 못 채우니까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5년을 채우는 거는 세법상 혜택을 받기 전에 5년을 채우고 나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법상 혜택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혜택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5년을 채워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규정에. 그러면 이미 5년을 채운 다음에 세법상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5년을 채우기로 생각을 하고 혜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4년 만에 자동 말소죠. 그럼 내년, 내후년 되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 2016년도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은 2020년도에 4년이 되는데 그죠? 이게 자동으로 말소가 되면은 원래는 2016년도에 등록했으면 2020년도에 4년이 되더라도 1년 더 유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말소가 되어버리면 1년 유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2016년도에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세금 혜택 받은 거 이걸 다시 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초까지 요거 발표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등록해가지고 이미 세금 혜택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거를 보완 대책을 다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이게 8월 4일 날 통과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8월 9일자로 지난 금요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자료를 냈는데 뭐냐면 7월 10일 기준으로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7월 10일 기준으로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기간을 충족을 하면 그러면 세법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요거 그 임대사업자들을 폐지할 때 그 국토부에 요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국토부에서 저거는 4년이니까 세법에서도 4년이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법상 기준을 잘 몰랐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세법상 기준도 4년, 국토부 기준도 4년 그러면은 그냥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토부 기준은 4년인데 세법상 기준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그 24페이지부터 나머지 뒤에 내용 있죠, 그죠? 그거는 이번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향후 조치 계획이라고 있죠. 그래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그 내용은 이번에 이제 요런 내용으로 법률 개정 내용은 9월 달에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 내용을 제출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행령 개정 내용은 9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 달에 그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시행령은 9월 달부터 시행되겠지만 법률 개정 내용은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요즘은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무엇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 중에도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지금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내년에 1월 1일에 시행되는 내용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년에 6월 1일에 시행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통과 안 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항목 하나하나마다 적용 시기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부분은 당장 지금 시행되는 내용이고, 지금 시행되는 내용이니까 올해 시험 범위 안에 그 내용은 포함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게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 개정 내용은 올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요 프린트 중에서 나머지 내용은 내년에 시행되니까 올해 시험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